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달 경기도 아파트 분양시장에는 6,600여 가구가 쏟아집니다. 특히 화성 동탄 신도시에 가장 많은 물량이 집중됐는데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 동탄 이신도시에 조성 중인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민간 참여형 공공분양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사는 이달 1,500여 가구 대단지 분양을 예고했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공공분양, 전용 97제곱미터는 민간 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약 2억 원가량 저렴하게 공급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저렴하게 4억대 후반에서 한 5억 초반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이 돼서 분양가 저렴하니 경쟁률이 많이 높게 나올 것 같아요. 동탄 이신도시에서는 이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2,700가구에 달하는 민간 참여 공공분양이 이달 진행됩니다. 부천 대장지구와 하남 교산지구에도 공급되는데 주로 경기 지역 핵심 신도시에 집중됐습니다. 민간 참여 공공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경기도는 이달에만 6,600가구가 분양에 나섭니다. 수도권 전체 공급 물량의 약 60%가 경기도에 집중됐습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1분기 공급 물량의 2배가 넘는 분양 가구가 이달에 몰린 겁니다. 수도권 분양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상반기부터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분양을 미뤘던 건설사들이 서둘러 분양 일정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2분기는 1분기보다는 늘어났습니다만 아직도 저는 본격적으로 공급이 늘어났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조기 대선이 끝나고 본격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국민들 관심이 정치에서 경제로 돌아오는 하반기부터는 공급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건설업계가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기대를 걸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까지 나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재건축 선도지구인 평촌 신도시의 귀인블럭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예비사업 시행자 선정과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사업성이 높은 만큼 안양시의 협조만 있다면 특별정비구역도 빠른 시일 안에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촌 꿈마을 귀인블럭은 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 등 4개 아파트 단지 1,750가구가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해 94.9%의 압도적인 주민 동의율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받으면서 재건축 사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귀인 스마트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기준 용적률인 330%보다 높은 380%에 맞춰 사업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왜 380%일까? 저희는 계획을 330에서 400%대까지 잡아본 결과 380이 넘어가는 순간 열악한 주거 환경이 나오고 사업성 또한 그에 받쳐주지 못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용적률 380%를 적용할 경우 지금보다 약 2배 정도 늘어난 3,200여 세대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여금은 2,700여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사업 시행 인가 시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공기여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공사비는 3.3제곱미터당 850만 원으로 분양가는 인근 재건축 단지와 과천 지식정보타운 시세 등을 적용해 3.3제곱미터에 4,6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지금의 아파트 평형이 30평대 이상인 만큼 사업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분담금도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가 넘어가면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사업 계획이 확정돼야 한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성을 높이고 여러분의 분담금을 줄이려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25년도 연말까지는 우리가 목표하는 하이엔드는 한 850만 원 이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5차 주민 설명회를 마친 귀인 스마트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는 주민 동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 중에 특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 계획서를 안양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화성시가 서해안에 자연 경관을 살린 대규모 해안길 조성에 나섰습니다. 단절된 해안 구간을 연결하고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인데요. 제보도에서 궁평항까지 정비된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화성시 궁평 유원지입니다. 500여 미터 해안길을 따라 해송이 줄지어 심겨 있습니다. 해송길을 걸으며 바다 경관을 볼 수 있는 화성 지역에서 손꼽는 명소입니다. 화성 8경 중에 3경, 4경이 있어요. 제부 모세하고 궁평 낙조. 여기가 낙조 보기가 가장 좋은 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성 시민 전체에 여기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이곳을 포함한 황금 해안길 조성 사업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황금 해안길은 제부 마리나에서 100mm, 궁평항까지 약 17km 구간에 걸쳐 조성됩니다. 총 사업비 약 465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해안길에는 폭 2.25m의 해안 데크를 비롯해 쉼터와 전망대, 포토존 등이 설치됩니다. 크게 3개 구간으로 나뉘며 각각 특별한 테마길로 구성됩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내면을 돌아보고 서로를 연결하는 깊은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17km의 황금 해안길은 그런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시는 기존의 단절된 해안 구간을 연결해 주요 관광지를 하나로 잇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을 통해 체류형 관광지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객의 동선을 확장해 경제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오랫동안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이름 아래 마치 진열작 속 보석처럼 닿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보석을 꺼내어 여러분께 선물하려 합니다. 시는 내년 3월까지 전 구간을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개통 시점에 맞춰 황금 해안길 걷기 축제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광명시는 요즘 전체 면적의 절반가량이 각종 개발 사업에 포함된 상태인데요. 개발 과정에서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여러 유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지역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역사 유물들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역사문화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단지로 개발 중인 광명시 가학동 일대. 최근 이곳에서는 200여 개의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백자 조각과 토기 조각들이 대부분인데 구석기 시대 유물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명 지역 내에서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 타 지역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기록 위임 기간을 신청해서 저희가 저희 시에서 나온 유물들을 받아오는 거죠. 다시 재위임을 받아서 와가지고 보관을 하면서 전시나 학술이나 교육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전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아니면 경기도로 이게 이제 이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광명시가 수장고를 갖춘 광명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광명시 고유의 역사 유물들을 한 곳에서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수장고를 비롯해 상설 기획 전시실, 교육 체험실 등을 갖춘 개방형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박물관이 건립되면 지역의 역사를 보여주는 주요 유물을 직접 보존해서 시민들에게 역사적인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리 이원익 선생 영정 등 지역 문화유산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과 세대별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광명시는 오는 2031년 개관을 목표로 내년까지 경기도 국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 사업의 접수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가 직접 집행하던 여러 재정 지원 사업이 이 라이즈 사업에 묶인 만큼 대학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경기도형 라이즈 사업은 다른 시군보다 늦게 시작된 데다 기준도 다소 달라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산점 항목에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있어 대학들의 발이 바빠졌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형 라이즈 사업의 접수가 시작된 5월 2일. 타 시군보다 최대 2개월 이상 늦어졌습니다. 지난 3월 진행된 지역 라이즈 위원회에서 가산점 기준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일정이 밀린 겁니다. 라이즈 위원회는 대학 총장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결정기구로 라이즈 사업의 평가 기준과 선정까지 담당하는 만큼 협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컨소시엄 구성한 대학과 시군비 매칭을 받은 대학에 각각 가산점을 주는 항목에 일부 위원들이 반대했고 결국 협의는 4월로 밀린 겁니다. 다행히 위원회 협의 끝에 이 가산점은 유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특히 시군비 매칭 가산점은 지자체와 대학 간 소통에 불을 붙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역 대학들이 예산 매칭을 위해 지자체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안성시가 관내 5개 대학과 함께 업무 협약을 맺었고 이에 앞서 화성시도 6개 대학과 업무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광명시, 안산시 등 도내 지자체들과 대학들의 업무 협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대학들의 적극적인 태도에 당황하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라이즈 이거 공고가 4월 9일 날 났었는데요. 일부 대학들은 그 전부터 공고 나기 훨씬 전부터 미팅 해달라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한편 경기도형 라이즈 사업 공모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중순 발표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백창혜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문을 닫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계속해서 학교가 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화성시와 오산시인데요. 올해에만 11개의 학교가 문을 열고 내년에도 9개의 학교가 개교합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오산시 세교지구에 위치한 가수중학교입니다. 지난 3월에 문을 연 신설학교입니다. 모두 44개 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개교 첫 해인 올해 12개 학급에 320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이렇게 택지 개발이 한창인 화성과 오산시의 학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화성과 오산에서는 공립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2곳, 치동고등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청년초등학교를 비롯해 4곳이 신설되고 화성 신동중학교 등 5개의 중학교가 생깁니다. 신동고등학교와 화담고등학교도 신설됐습니다. 내년에도 9개의 학교가 신설됩니다.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3곳으로 화성 남양뉴타운과 오산 세교지구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오산초등학교는 현재 위치에서 약 300m 떨어진 가수중학교 옆으로 새롭게 학교를 지어서 이전합니다. 기존의 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좀 줄는 반면에 택지지구의 학생 수가 느는데 학생들의 그 통학 여건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 위치를 옮기면서 기존의 그 학교명은 그대로 가져가서 그냥 이전 설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의 오산초등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신설해서 고교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내년에 개교하게 될 8개 학교들의 이름은 공모를 마쳤고 교명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교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수원시에는 산하기관인 도시재단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간판 교체와 경영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주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시 권성구 세류동 골목. 낡은 간판들로 질비한 곳에 새 간판이 눈에 띕니다.
새 간판의 주인공은 바로 한 세탁소. 35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곳이지만 낡은 간판 탓에 지나던 사람들도 잘 알아보지 못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원시 지원 사업을 통해 간판을 교체한 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깔끔하고 눈에 띄는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손님 반응도 좋아졌고 매출도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바뀌기 전에는 간판의 글씨체가 햇빛에 발해서 전부 다 이렇게 없어졌었어요. 지나가던 분들도 몰랐던 분도 여기 세탁소 있었네 몰랐었는데 그러면서 새롭게 찾아오신 분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수원도시재단은 이렇게 외부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경영 지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마케팅과 재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그게 있다는 걸 알고 여기 와서 이런 걸 구매하거나 이런 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이런 그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태워서 그림을 그리는 인도화 작가도 컨설팅과 외부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전시와 작품 활동에만 집중해왔지만 이제는 SNS 홍보와 마케팅으로 체험 프로그램과 판매까지 하게 돼 기쁨이 더해졌습니다. 너무 몰랐죠. 그런데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정말 머리 뒤통수 한 대 크게 맞은 것처럼 와우, 이런 신세계가 있었다니라는 그런 생각에 이 사업은 수원시가 출연 출자한 수원도시재단이 주관해 올해 총 62개 점포를 선정해 환경 개선을 진행 중입니다. 수원도시재단은 지원 사업을 통해 자본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이 스스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권 맞춤형 활성화 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기업과 협력해서 소상공인 여러분께 직접 전수하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경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소상공인들. 이 같은 지원이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캠핑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캠핑을 하면서 환경도 지키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일회용품을 줄이는 겁니다. 화성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캠핑장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 종합 경기타운 옆에 위치한 향남 오토캠핑장입니다. 금요일 오전 11시 캠핑장 입구에 도착한 트럭에서 물건을 내립니다. 세척장 옆에 놓아둔 박스에는 밥그릇과 반찬그릇, 접시와 컵, 수저 세트와 포크가 담겨 있습니다. 캠핑장 이용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다회용기입니다. 캠핑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컵과 접시, 수저 대신에 사용할 수 있게 배치했습니다. 사용한 뒤에는 설거지를 하지 않고 음식물만 덜어내고 반납하면 됩니다. 수거와 세척은 대여업체가 담당합니다. 화성도시공사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사업을 해본 결과 두 곳의 캠핑장에서 이산화탄소 약 400kg을 감축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다회용기 무료 제공을 시작한 뒤 캠핑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40%가량 줄었습니다. 작년에 하반기 때 잠깐 시범 사업 할 때 그 정도만 해도 한 40% 절감되는데 지금 이제 이용자분들이 많이 알고 오셔가지고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회용기를 무료 제공하는 곳은 향남 오토캠핑장과 매송 오토캠핑장 두 곳.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대여가 가능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급식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인데요. 대구에서는 올해로 21년째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밥차 최영진 단장을 김민재 기자가 만났습니다. 아침 7시 최영진 단장이 직원 한 명과 함께 냉장고와 창고에 보관해놨던 식재료들을 차량에 부지런히 싣습니다.
아침에 오기로 했던 자원봉사자가 2명밖에 되지 않아 몸은 더 바빠졌습니다. 작업이 끝난 뒤 곧바로 향한 곳은 인근에 있는 식자재 마트. 고기와 대파, 김치 등 부족한 식재료를 서둘러 담습니다. 누군가에겐 절실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주는 최영진 대구 사랑의 밥차 단장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를 가진 최 단장은 1999년 대구에서 장애인 풍물예술단을 결성해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익금은 한 번 공연에 30만 원 정도. 최 단장은 차라리 이 돈을 모아 좋은 일에 쓰자며 단원들에게 제안했고 그들과 함께 2004년 무료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으면 돈이 되니까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거리 공연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밥차를 조그맣게 뭐 그냥 자동차 어디 좀 싼 거 하나 사가지고 놓고 솥 세게 놓고 조그맣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 시작을 하게 된 게 오전 9시 식자재를 실은 차량이 급식 장소로 도착하고 미리 기다리고 있던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1000명분의 음식 조리가 시작됩니다. 사랑의 밥차의 유일한 직원, 20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예영옥 팀장도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냥 못하지 아무나 못합니다. 정말로 이 봉사하는 마음이 정말로 기분이 안 깔리지면 해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항상 같이 열심히 도와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0분이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아직 배식이 시작되려면 40분 정도가 남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백 미터 긴 줄이 생겼습니다. 사랑의 밥차가 무료 급식을 하는 날이면 평균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입니다. 무료 급식 이용자들은 최 단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고 좀 모자라면 더 달라 하면 더 주고 하면 좀 사람이 어질러 갈까요?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무시 안 하고 가까이 이래 하면서 차별 없이 좋은 분이다.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 코로나19까지 버텨낸 그지만 요즘은 계속된 불경기에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후원이 급감한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일 급식을 해야 되는데 살도 없고 뭐 반찬거리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럴 때는 또 그날 이제 마지막으로 야 이거 다음 주에는 하겠나 이렇게 이래 돼 가지고 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여기 혹시 살이 필요하냐고 물어가지고 열어가지고 뒤에 트렁크에 차에 싣고 와가지고 주신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최영진 단장에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이 밥차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올해 나이 69, 자신이 그만두면 무료 급식소가 중단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최 단장은 그래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합니다.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봉사를 한번 해보자고 시작하게 된 게 이 세월이 이만큼 흘러가지고 이래 21년째가 된 것 같습니다. 뭐 큰 다른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기회가 안 되고 무슨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고 이래서 그렇지 해보면 정말로 괜찮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BTV 주간 종합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